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대신 방송사 단독 대담을 통해 새 국정 구상을 밝힐 전망입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올해 국정 운영 기조를 밝히면서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을 놓고 경론을 펼친 끝에 이재명 대표에게 당론 결정권을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 이슈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송영훈 변호사, 최진봉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보시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냐, 형식에 대한 얘기도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명품백 논란을 정면 돌파할 것이냐, 이 부분이 제일 관건이에요. 아무래도 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입장 표명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언급을 했었고 지금 그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이런 걸 봐도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문제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기류로 봤을 때는 그 어떤 형태로든 그 대통령의 그 상당한 수준의 입장 표명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뭐 용어 선택이 지금 언론의 관심사는 뭐 사과냐, 유감이냐, 그밖에 다른 것이냐 이런 거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 여론에 대한 응답성을 보여야 되고 대통령실도 그런 거는 모르지 않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이제 내일 모레 4일 날 녹화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이 문제를 대통령실은 회피할 의사가 전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충분히 할 거라고 하니까요. 한번 7일 날 어떤 내용이 방송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품백 논란에 대한 정면 돌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면 돌파가 될 수가 없죠. 일단 기자회견, 신장 기자회견 기자들이 직접 묻고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현장에서 생방송으로. 그래야 대통령의 생각과 대통령이 어떤 국정 철학을 갖고 있는지 또 나머지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녹화를 한다는 말은요. 나중에 다시 또 촬영이 가능하고 편집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보통 녹화를 하면 프로그램들이 물론 뭐 이번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시사회도 다 거칩니다. 그래서 이런 참모들이 기자회견하는 거, 대담하는 거 다 녹화해놓고 그거 다 보면서 잘못된 거 바로잡고 또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홍보 영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것은 생생하게 기자들이 불편한 질문을 묻고 거기에 답변해야 돼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자들이 물을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또 대통령의 답변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도 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 것인데 이걸 녹화로 하게 되면 또 대담하게 되면 일정 부분 대담을 녹화로 하게 되면 질문지도 미리 전달이 될 거고요. 답변도 다 정리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이게 올바른 본인의 생각을 그대로 과감히 전달하는 것이 될지 의문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짜여진 어떤 각본에 의해서 대담을 하는 것은 국민들을 감동하기에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이라도 생생하게 생방송으로 기자들이 직접 묻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신년 기자회견을 하시는 것이 국민의 관점에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녹화 방송하면 결과적으로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특정 방송사와 하기보다는 적어도 방송사 합동 기자회견 이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무슨 대국민 불통 사기쇼니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도 않고 자격도 없다고 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제 특정 언론사와 2번 대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이제 그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뭐 리뷰하고 편집하고 이런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 때 그렇게 했는 모양이죠. 그리고 2022년에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안 했습니다.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지금 야당이 이걸 가지고 비판하는 거는 내로남불이라는 그 역비판에 직면을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대통령께서도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국민들과 더 폭을 넓혀서 소통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어 스태핑을 이제 매일같이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것이지 사실은 그걸 뭐 주기적으로 한다면은 사실 오히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대통령의 더 진솔한 소통 어떤 진솔한 면모가 부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좀 차제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을 한 번 빼고는 매년 했고요. 그다음에 대담 형식으로 한 건 신년 기자회견과 다른 형식으로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플러스에서 한 거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얼마나 그걸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까? 소통 안 한다고, 불통의 정부였다고. 그래서 본인이 청와대도 나와가지고 용사를 옮기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비판했던 일을 본인이 또 하시면 안 되잖아요. 100번 양보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비판했으면 본인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걸 또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소통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도어 스토핑도 중간에 중단하시고 그다음에 소통하겠다고 해서 청와대도 나와서 대통령실도 옮겼는데 소통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실망감을 줄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 선거가 2달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 더 남았는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이제 설 연휴의 밥상머리 정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그 와중에 이제 이 대통령의 대담이 있단 말이에요. 이 대담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변곡점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 좀 얘기를 듣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대담의 방영 시점 자체가 2월 7일이면은 설 연휴 직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대통령께서 상당히 진솔하게 국민 여론에 대한 응답성을 보이는 그런 그 대담을 하신다면은 여론이 반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방영 시점도 그렇게 잡은 걸로 보이고 사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냐 아니냐의 문제로 보여요. 그리고 그걸 하게 되면은 어쨌든 이제 정부 여당으로서는 그 여론에 있어서 하나의 짐을 덜고 또 여당은 선거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2월 7일에 한번 방역 내용을 좀 지켜볼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도 아마 여론은 그동안에 충분히 수렴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네. 대통령실은 반전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 저는 대통령실이 사과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저는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정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명령하게 네. 대통령의 입에서 사과한다. 잘못 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국민의 관점에서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뭐 그 부분이 국민들에게 일정 부분 불만을 상쇄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요. 도리어 그 촬영을 했던 그 최모 목사를 뭐 범죄자 취급을 하거나 아니면 이것은 피해자다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저는 아나님만 못한 그런 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녹화 방송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기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했는데 그걸 정말 슬기롭게 지혜롭게 정말 제대로 잘 넘어가면 그건 플러스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녹화해서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못 주는 그런 대담이 나오게 되면 실망감은 2배로 커질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이 반드시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제가 예측컨대 사과의 말씀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서 크게 감동을 주는 대담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한국갤럽이 지난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0% 아래로 내려왔는데 이게 꽤 오랜만입니다. 9개월 만에 내려왔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정부 여당이 더 잘해야죠. 물론 이제 30%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뭐 지난주보다 2% 하락했더라고요. 근데 이 조사가 지금 오차 범위가 95% 신뢰 수준에서 3.1%니까 오차 범위 내의 변동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사실 2%가 하락할 요인이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긴 하고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전반적으로 계속 낮은 상태이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와 여당이 합심해서 더 분발해서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사를 좀 자세히 뜯어보니까 네. 그 부정평가의 주된 요인이 이제 경제 민생 이게 19%로 가장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실물 경기가 상당히 저조하고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투영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뭐 정부 여당도 더 노력을 해야겠지만 네. 그만큼 민생이 어렵다는 거를 야당도 좀 공감을 하고 지금 엊그저께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도 결국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면은 1년에 11,000명 정도 추가 실업이 발생할 거다 뭐 그런 통계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83만 7천 개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지금 수백만 명입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야당도 좀 대승적으로 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문제에는 좀 초당적으로 협력을 전향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좀 위험하죠, 사실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 그거는 상당히 상징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대통령실이 이걸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이걸 정말 문제가 있구나,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지지를 못 받겠구나 생각을 못하고 이래도 괜찮겠지, 그냥 뭐 좀 가는 대로 가보자 이러면요,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29%라는 퍼센테이지를 받았으니까 성적표로 이 29% 물론 뭐 모든 여론조사가 다 저렇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성을 깨달아야 국정기조를 바꾸는 거거든요. 국민이 원하는 게 뭐냐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29%뭐 30%별 차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요, 30%에서 계속 지금 오고 있어요. 2년이 지났는데 변동의 기미도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은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기조를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기조를 바꾸지 않고 만약 이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 저는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총선을 앞두고서 29%라고 하는 이 퍼센테이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이제는 대통령실에 쓴소리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바꿀 수 있도록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설득도 하고 또 때때로 필요하면 쓴소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저는 이 두 가지, 이게 29% 떨어진 여러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고요. 또 하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관점에서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올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국정기조 변화에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오늘 그 갤럽이 발표한 조사에 보면은 부정평가 이유가 이제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순서대로. 거기 보면 오히려 그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은 부정평가 이유에서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거 하나 팩트체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경제, 민생 이 부분이 현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는 정부도 여당도 국민 여러분들께 참 송구하게 여겨야 되는 일인 건 맞고, 더 잘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좋은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점은 저희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제 설 맞아서 특별 사면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뭐 대부분의 얘기가 나온 것처럼 이제 김관진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좀 들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됐던 일들을 하신 분들을 사면하는, 물론 특별 사면권은 대통령한테 있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이 너무 자주 발효되는 것은 이게 사실 법치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있거나 뭐 유력한 경제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잘못을 해서 벌을 받아도 사면을 통해서 금방금방 풀려나는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건 국민들의 관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절제해서 쓰여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야권 인사가 포함된다고 하는데 누가 들어갈지도 모르겠는데 네. 형평성 차원에서 누구를 집어넣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가능한 한 특별 사면에 포함되는 분들은 정치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거나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이런 분들은 가능한 한 포함하지 않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이제 생계형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범죄 행위에 연루가 돼서 처벌받으신 분들을 사면하는 건 저는 대환영이고요. 다만 이렇게 문학의 블랙리스트로 징역형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다 그냥 풀어주게 되면 정치권의 유력 인사들은 본인들이 정치권에 있으면서 했던 잘못들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절제되게 사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원론적으로는 최 교수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부분적으로는 동의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때 사면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이 됐는데 그 박근혜 정부에서 봉직하셨던 분들만 처벌을 받고 계속 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타당하냐, 이 점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윤선 전 수석이라든가 또 김관진 전 장관 뭐 이런 분들 지금 사면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이 정당하면은 그 나머지 분들도 사실은 상당 부분 사면이 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사면은 여태까지 어느 정부에서나 특별 사면을 대통령이 단행을 하면은 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 후보 매수죄로 유죄 확정 판결 받았던 광노현 전 서울교육감, 또 그 불법 정치자금 받아서 문제가 됐었던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런 분들 다 문재인 대통령 때 특별 사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
한국의 사면 제도는 다 어느 한쪽에서는 불만이 있었어요. 실제 행사되는 방식에 대해서.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이번에 그리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6년 반 동안 재판을 받았습니다. 2017년 가을부터 수사와 재판을 받았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고 하면서 굉장히 재판이 오랫동안 지연이 됐고 그러면서 상당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고통을 받았다. 그런 점이 좀 참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여당이 발표한 공약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서 이게 이미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건데 왜 공약 낼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 지금 대표적인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리는 것이고요. 통신비 인하 같은 정책들은 이미 이재명 대표가 1년 전에 얘기하고 요청했던 거예요.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했었고 그때는 전혀 동의를 안 하고 정부도 추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선거를 앞두고서 이걸 공약으로 내니까 이재명 대표가 비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1년 전에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함께 하자고 했는데 대통령실도 그리고 지금 여당도 그분에 전혀 응답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선거 앞두고서 이걸 이 공약으로 내세우니까 이게 그냥 선거 때 필요해서 파퓰리즘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당이나 집권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빨리빨리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예금자 보호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경제 성장이 이루었으니까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올리게 되면 더 예금을 잘하지 않겠어요, 많이? 그런 부분에 피해가 좀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서 마치 선심성으로 공약을 내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드셨습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재판을 받느라 많이 바빠서 그런지 그 정책 공부를 좀 안 하시는 것 같고 당내 의원들과의 소통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은요. 지금 민주당에서 여러 의원들이 복수의 법안을 작년에 발의를 했어요. 김병욱 의원, 김한규 의원, 양기대 의원 이분들이 각각 대표 발의하신 법안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연달아서 발의를 했고요. 뭐 이분들 중에 누가 친명이고 누가 반명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원조 친명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원조 친명인 김병욱 의원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한번 좀 상의를 안 해보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이 예금자 보호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인수위 때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정말 정책에 대해서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 경제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뭐 상향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은 상향을 하면은 예금자 보호 기금을 확충해야 될 건데 뭐 금융기관에 부담을 전가할 거냐 혹은 뭐 이게 예산이 어떻게 뒷받침될 거냐 이런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시면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 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를 한 법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포퓰리즘이라는 둥 또 그 정부가 할 수 있는 건데 왜 안 하고 있냐는 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초점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까지 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선거제가 되겠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제를 둘러싸서 민주당 내에서 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당원 투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오늘 바뀌었어요.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겠다. 왜 그런 겁니까? 아니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요. 네, 추진했죠. 추진한 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홍영표 원내대표 말에 따르면 네. 전당원 투표도 하나의 안으로 생각을 하고 검토는 했다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영표 원내대표 말은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고 결정했거나 아니면 그걸 추진한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안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전에 그러니까 오늘 이제 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최고위원회에서 한 안을 만들면 그 안을 가지고 의원들이 논의를 해보고 네. 의총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뭐 당원 투표를 할 수 있다. 이걸 검토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전당원 투표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결정해서 발표한 적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게 사실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의원들의 의견이 워낙 팽팽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의 의견을 듣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은 최고위원회에서도 경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최고위원들끼리도.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건 결국 대표가 그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설 연휴가 맞춰지는 때쯤 되면 네. 제가 볼 때 대표가 어떤 안을 결정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총이나 이런 데서 추인을 받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얘기 듣겠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면은 총선이 60일도 안 남게 됩니다. 그 총선이 60일도 안 남은 시기가 될 때까지 이게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결론이 안 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야 초당적으로 그 젊은 정치인들이 모인 정치개혁 2050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선거제도를 빨리 확정하라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게 작년 5월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민주당이 결론을 못 내렸다고 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 며칠 전에 신년 기자회견 했잖아요. 1월 31일에. 그때가 총선 D-70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정치인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가 있으면 그 반대를 설득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여러모로 그 정치인의 덕목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하려고 했던 그 전당원 투표 이거는 만약에 전당원 투표에 정말로 붙였으면은요 곤란하고 어려운 결정은 전당원 투표에 떠넘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 2014년, 2020년 계속 이렇게 민주당이 정치개혁에 있어서 후퇴하게 될 때 전당원 투표에 붙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2014년에 기초무공천을 처음에 그 1000명을 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합당을 했다가 이걸 철회를 할 때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에 붙였거든요. 그때 여론조사에서는 기초무공천이 우세했는데 당원 투표에서 뒤집어서 그 기초무공천을 철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권리당원 투표율이 25.5%밖에 안 돼요. 이렇게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전당원 투표를 하면 강성당원에 의해서 결론이 좌우될 수 있고 결국에는 그런 거를 정치인들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전당원 투표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이번에도 아주 심각하게 제기가 됐었습니다. 빨리 좀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정하고 입장을 밝혀서 선거제도가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표가 예를 들면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추진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입니까? 그럼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합니다 하고 가고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의견이 다르면 여러 번 회의를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적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내야 되겠죠. 물론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 날 때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의원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의원들은 따라오라는 식으로 가는 것은 민주적 정당의 운영 방식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의원들이 각각 의견이 다르니까 그 의견을 어떻게 이제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팽팽하게 양쪽으로 반반 나눠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대표가 이렇게 해요.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안 날 때 최종적인 결정을 대표가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선적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서 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저는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났지만 사실은 지금도 반반으로 나눠가지고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대표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원론적으로는 매우 맞는 말씀인데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왜 오늘 최고위원회를 4시간이나 하면서도 거기서 결론을 못 내고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일임을 하기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요. 민주당 지도부도 비겁한 거고 민주당 의원들도 비겁한 거예요. 이거는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가 지금 총선 70일도 안 남았는데 결론이 안 나고 있어요. 각자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공개적으로 토론도 하고 뭔가 입장을 정해야죠. 원래 이게 한 1년 전에는 선거제도가 확정이 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연동형이 만약에 잘못된 제도라는 걸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도 상당수는 인정한다면은 그러면 병립형으로 되돌리는 결단을 빨리 해야죠. 아니 결단이 아니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그 거예요. 시간은 그동안에 아니, 그 시간에 그동안 한 거예요. 그리고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 5시간, 1시간 동안 경론을 했다는 그만큼 의견이 대립이 되는 거잖아요. 대립되는 의견 가운데 어떻게든지 중론을 모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게 중론이 안 모아졌으니까 그러면 대표가 결정하시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과정이 다 잘못됐다고 이해하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논의와 수기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그래도 동의가 안 되면 최종적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를 자기들이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 과정이 좀 길어진 건 맞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이 이재명 대표의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동의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선거제도가요. 원래 1년 지금 공직선거법에도 원래 1년 전에 선거 구도 다 확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그동안에 뭐 하다가 이제 와서 4시간 마라톤 회의하고 있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시간이 많았죠. 아니
시간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얘기까지 하게 되면 길어질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미 본인들이 정해진 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예를 어떤 안을 가져오든 국민의힘은 병리평에서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최종적으로는 지금의 이제 법제도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현실성이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서로 의견이 부딪히면 그게 오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논리로 따지면 시간이 지나기 전에 무조건 대표가 결정한 대로 따라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내 반발은 없겠습니까? 당의 의원들 입장에서 그렇게 대표가 추진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저는 반발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적 정당이나 이런 비판도 많을 거고요. 그런 알겠습니다. 수계 과정을 지켜내는 것이 대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뭐 팽팽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궁금한 건 그겁니다. 설 정도 돼서 아니 설 앞두고 이제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결단합니까? 그건 기다려 봐야죠. 지금 현재로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거죠. 음. 이 병리평이냐 연동형이냐를 결정하는지 아니면 당원 투표나 어떠한 새로운 안을 가지고 오라고 할 것인지.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 본인이 어떤 안을 결정을 해서 그걸 아하. 의총해서 논의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리평이든 아니면 연동형이든 또 연동형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을 본인이 마련하고 안도. 그걸 가지고 의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의총을 통해서 추임받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안이 그러면 병리평, 권역형 병리평 이쪽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거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결정한 문제니까 네. 제가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금 말씀하시는 네. 그 과정을요. 네. 작년 1월에 했어야 돼요. 올해 1월이 아니고 그래야 되고요. 사실은 나쁜 제도보다 더 나쁜 것이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도가 확정되지 않아서 불확실성이 크고 입 후보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각 정당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가장 나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에게 병리평이냐 연동형이냐의 선택을 일임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헌정사상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가진 야당 대표가 없었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결국은 한 개인의 결단에 의해서 정할 수 있었던 야당 대표는요. 예전에 이회창 총재가 조금 의석수가 많았던 때가 있는데 그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면요. 이재명 대표는 그 강력한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책임성과 응답성을 보여야죠. 그리고 선거제도가 물론 연동형도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연동형은 지난번에 위성정당을 각 당이 만들면서 결국에는 병리평과 별 차이가 없고 선거제도를 기형적으로 왜곡시키고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제도라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면은 잘못된 제도를 고치고 병리평으로 돌아 나오는 것이 정치인의 용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고 국민의힘이 비판 안 할 테니까 빨리 좀 결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결단을 할 거예요. 지금 계속 시기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이 후보자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니 지역구 나오는 사람들이 비례대표제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고요. 지역구는 이 문제와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연동형이나 아니면 병리평 문제 가지고 뭐 논란이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했는데 예를 들면 강력한 권한을 가진 이재명 대표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국민의힘이 동의를 안 하면 선거법 바꾸지도 못해요. 지금 국민의힘은 병리평으로 가고 위성정당 만드는 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지금 제대로 가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만약에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뭘 만들어가지고 제안을 한들 국민의힘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통과 못 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동의해 줄 때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선거법을 바꾸는 방법은.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서 어떤 방법이 좋다고 제안을 할 수 있지만 그 제안이라고 하는 것도 본인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동의를 해주는 안이어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짧은 반론까지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동형을 도입할 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동의한 적이 없죠. 민주당과 뭐 바른미래당 일부 세력 등등 뭐 소위 여당과 야3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려가지고 그때 연동형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선거제도를 결정할 수 없다. 이거는 팩트에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지난번엔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예를 들면 민주당이 또 예를 들어서 지난번처럼 그렇게 야당의 그 당시에는 야당의 동의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당이 됐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반대하는데 이번에도 또 선거법을 그렇게 처리한다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동형으로 현상 유지하면 법 개정 자체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게 되고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 유지하겠다고 하면 이 기형적인 연동형 제도로 가는 겁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그 국회의원 의석수가 배분되는지 알기 어려운
그 제도 알지도 못하는 그 그러니까 제도 그대로 가는 국민의힘이 동의를 안 해주면 지금처럼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만약에 동의를 해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 어떤 안을 만들어서 민주당이 안으로 낸다 한들 네. 국민의힘 동의를 안 해주면 지금 안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동의가 안 되면 선거법을 못 바꾸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결론을 내린지 보고 다시 한번 두 분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마지막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야 모두 이제 언론인 영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와 호준석 전 YTN 앵커를 영입을 했고, 민주당 역시 이훈기 전 OBS 기자, 노종면 전 YTN 기자를 영입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먼저 오늘 또 민주당이 먼저 두 번째 최근에 또 영입을 했기 때문에 얘기 좀 해주시죠. 뭐 일단 오늘 이제 2명의 언론인들을 민주당이 영입을 했고 또 국민의힘도 지난번에 영입을 했었죠. 그렇죠.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언론인 출신들이 정치권에 가는 것을 좋게 보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다만 저는 이런 면은 있습니다. 언론인들이 만약에 정치권에 들어가면 일정 부분에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언론계에 있다가 바로 정치권에 가게 되면 그분의 그동안 했던 언론 활동에 대해 상당히 그 비판과 그다음에 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최소한 그래서 저는 예전에 뭐 제가 다른 세미나나 이런 데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언론계를 떠난 이후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 바로 앵커를 하거나 바로 방송을 하거나 바로 언론인을 하다가 바로 가게 되면 그 전에 언론이 있었던 기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어떤 지향점이 있는 사람이 기사를 쓰고 공정하게 과연 보도할 수 있을 거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양측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소한 1년 이상 또 2년 이상 이렇게 언론계를 떠나 있다가 들어온 분들이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분 다 현직에 있다가 바로 가셨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가는 것은 뭐 자체적으로 TV조선도 신동욱 앵커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냈더라고 노조에서는.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좀 기간이 있고 두고 나서 가는 게 맞지 바로 언론계에 있다 가는 것은 그거는 국민들의 관점에서 봐도 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하신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언론인뿐만 아니라 뭐 법관 대표적으로 그런 직역에 있는 분들은 정치권에 바로 진입을 하면 안 되고 좀 완충 기간이 있는 게 바람직하죠. 예를 들면은 그 민주당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번 총선 때 그 4월에 총선인데 1월 2일에 출마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1월 7일에 사직서 내고 그 민주당에 입당을 했거든요.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사실은 법관도 국회에 직행하는 것이 맞냐? 이거 좀 심각한 문제죠. 당시에 이수진 의원이 그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본인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거의 한 4년이 다 된 시점에 과연 그 블랙리스트에 있었냐? 법원 판결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나와 있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인뿐만 아니라 뭐 판사, 뭐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일정 기간 완충 기간을 갖고 들어오는 게 원론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 인재 영입이 된 오늘 두 분 같은 경우에 그럼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제 직접 그 점포도 입혀주고 하셨던데 이재명 대표 언론관에 동의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2021년 9월이죠. 그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을 제기했던 언론사들에게 민주당 경선과 대선에 손을 떼라. 이런 것이 징벌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그 대장동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들의 입을 막으려는 듯한 그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서 언론에 많은 비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언론계에 계실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셨을 텐데 지금은 그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의 인재 영입이 돼서 가시게 된 동기가 뭔지 그리고 지금도 그러면은 그런 문제는 비판적으로 보고 계신지 아니면 입장이 바뀌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 제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언론에 대해서 지금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언론관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 얘기했으니까 비교해서 얘기해 볼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직구장 얘기하고 사직 야구장 얘기했다고 그걸로 정정보도 청구했어요. 아니 사직에서 야구를 봤다고 하는 얘기를 사직구장에서 본 걸로 얘기했다고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듣고 나머지는 또 다음번에 얘기를 듣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